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역 안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국제 권력 경쟁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능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많은 국가들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 장비의 개발과 확장, 특히 항공모함과 전투기 같은 장비들은 자위 결의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려는 목표를 반영합니다. 울릉도, 백령도, 그리고 흑산도처럼 전략적, 지리적 위치를 선택하여 군사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은 국가 안보 이익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과 안보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계획의 각 측면을 군사 기술과 장비, 지리적 위치와 전략, 정부와 대중의 견해, 그리고 미래와 개발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하여 그 의미와 영향을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국방 분야에서 기술과 장비는 항상 한 국가의 힘과 억제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항공모함과 항공모함을 위한 전용 항공기를 개발하는 중요한 진보로서 국방 분야에서의 자립 능력과 군사 강국으로의 야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항공모함과 동등한 70 영통급 대형 항공모함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대담한 계획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에는 울릉도가 있고 서해에는 백령도가 있으며 남해, 특히 서해의 최남단에 위치한 흑산도로 남해를 커버하며 이 세 지점은 한국에 대한 중요한 전략적 삼각 중심을 형성합니다. 현재 이 세 섬에는 침몰할 수 없는 함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이 세 위치는 모두 지리적 및 군사적 관점에서 중국, 일본, 북한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데 매우 유리한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외관은 분명한 군사적 목적을 연상시킬 수 있지만 한국군은 이들이 순수한 관광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다고 확언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을 검토한 후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적을 평가하는 것은 개인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동해에 위치한 울릉도는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지리적, 군사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독도와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독도도 이 바다에 위치한 또 다른 작은 섬 그룹으로 한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릉도의 지리적 위치는 동해의 중요한 다른 지역과의 전략적 연결고리를 만들며 독도와 가깝습니다. 독도는 작고 공간이 제한되어 큰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제한이 있지만 울릉도는 군사작전 및 지역 감시를 위한 더 견고한 지점을 제공합니다. 울릉도의 군사적 및 지리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섬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간 목적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구를 충족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어 지역 감시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설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26년 완공 예정이며 활주로 길이는 약 1.2km, 폭은 36m입니다. 이 크기는 인천이나 김포와 같은 큰 국제공항보다는 작지만 울릉도의 지형 조건과 사용 요구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울릉도 공항은 많은 승객 및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주요 목적은 섬의 교통 및 관광 발전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전략적 군사 요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군사시설로 설계되지 않았지만 이 새로운 공항은 특히 긴급 상황에서 또는 지역 내 다른 시설과 협력하여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사 애호가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완전한 규모의 군용 공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간 기착지로서 공군 항공기에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즉, 전투기가 연료를 보충하거나 탄약을 재보급하는 장소로서 훈련이나 전투 중이거나 긴급 착륙이 필요할 때 서울공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빠르게 재정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 예비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 전투 지역 근처나 중간에 예비 연료 보급소, 예비 탄약 창고를 가지는 것은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이점입니다. 전시에는 항공모함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1.2km 길이에 침몰할 수 없는 항공모함 사용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전략적 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로서 많은 의견이 있지만 즉시 중요한 군사시설, 예를 들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공항 인프라가 완성되면 HY-UNMO 미사일 발사 시설이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변 지역에서 공중 및 해상 목표물을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KF-21 전투기가 대량 생산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도 공항은 KF-21이 이곳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나머지 두 곳은 백령도와 흑산도입니다. 흑산도는 한국의 보석 같은 섬으로 전라남도 남쪽에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운 휴양지로 알려진 흑산은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천국이며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흑산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하고 야심찬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는 새로운 공항 건설입니다. 2027년 완공 예정인 흑산공항은 1.2km 길이와 35m 너비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개발에 대한 약속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의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흑산공항과 울릉도의 건설 중인 공항 사이의 유사성은 한국이 원거리, 영토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 및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더 큰 전략을 반영합니다. 인프라 투자와 관광 개발을 통해 흑산도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탐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놓칠 수 없는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공항으로 인해 섬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세계의 한국의 숨겨진 보석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흑산도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울릉도가 동해에서 일본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한다면 서해의 전략적 위치에 위치한 이곳은 군사기지가 됩니다. 이는 중국이 서해를 통해 동해와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정확히 위치합니다. 강력하고 침몰할 수 없는 항공모함의 고정된 정박지가 됩니다. 특히 중국에게는 매우 불편한 기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인 백령도도 있습니다. 백령도는 한국 북부에 위치하며 서울보다 평양에 더 가깝습니다. 이는 백령도를 국방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 특성으로도 특별하게 만듭니다. 평양까지 거리는 146km, 서울까지는 201km입니다. 백령도는 자연스럽게 매우 중요한 군사 전략 지점이 되었으며 한국 해병대, 특히 제육해병여단이 항상 이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이 섬이 자신들 영토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군함처럼 큰 우려의 대상입니다. 중국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백령도가 동중국해로 나가는 경로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불안함을 주며 백령도의 군사적 가치는 한국이 통일된 후에도 유지될 것입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백령도는 그 지리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에 기반하여 한국의 가장 중요한 섬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울릉도와 흑산도와 비슷한 규모의 새로운 관광용 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는 주변 지역, 특히 북한과 중국의 일부 지역이 군사적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중국에게 특히 불편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에서 건설 중인 공항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한국 주변을 거의 완벽한 삼각형으로 형성하며 내부에서 중국과 일본을 향해 세계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백령도가 이미 중요한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공항 건설은 섬의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울릉도에 군사 인프라를 설립하는 것은 이 지역에 더 큰 안심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공항들을 건설하는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관광을 촉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 상황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국의 다른 인프라 시설들이 그러하듯 강남과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가 전쟁 상황에서 전투 참호로 변할 수 있듯이 이 공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중국은 인민해방군 창건일을 맞아 자신들의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중앙TV인 CCTV는 건군절을 맞아 꿈을 쫓다는 뜻의 다큐멘터리 주멍을 방영하며 항공모함 산둥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산둥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 모습이 공개된 것은 그때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산둥함 편대가 타이완 해협 통과 중 외국 정찰기를 발견하고 함재기 제-15 전투기 4대를 이륙시켜 대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산둥함은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이자 자체 기술로 건조한 첫 번째 항모로 2019년 12월 취역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더욱 더 자신들의 항공모함으로 군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무력을 통한 중국의 대만 압박은 더욱더 거세져 얼마 전 중국군은 대만 앞바다에서 항공모함의 공격 헬기까지 동원해 사격 훈련을 진행해 대만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6일 중국군은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 앞바다에서 공격용 헬기를 동원한 저공비행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속 73집단군 항공여단은 최근 지10 공격용 헬기를
대거 동원해 전투력을 검증하고 조종사들의 전술 능력을 시험하는 훈련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결국 참교육에 나서면서 기세등등하던 중국 산둥함이 대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산둥함은 미국 항모전단에 포위되자 자국 해군에 SOS를 치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 간 영유권 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세 좋게 서태평양에 진출한 중국 국산 항모 산둥호는 곧 필리핀 서부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레이건호 항모전단과 하와이에서 출발해 일본 남부 해역으로 온 칼빌스노 항모전단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산둥함은 지원병을 요청하는 SOS를 쳤고 중국 해군은 서둘러 6척의 해군 함정을 급파했습니다. 또 항모 업무를 위해 HUK 전략 폭격기 등 48대의 각종 군용기들을 출격시켰다는 후문입니다. 대체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먼저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부산항에 머물던 레이건호는 필리핀 지원을 위해 10월 19일 남중국해로 갔습니다. 중국의 산둥호도 맞불을 놓기 위해 10월 26일 대만 남부 바시해협을 거쳐 필리핀 동쪽 해역으로 진출했습니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루손섬 동쪽 필리핀해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 등을 진행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일본 남부 해역으로 칼빈스노 항모전단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겁니다. 미국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샌디에이고에 정박 중이던 칼빈스노를 조용히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2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해 중국과 북한이 이 틈을 이용해 준동하지 못하도록 견제에 나선 겁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기록을 보면 이때 중국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월 28일 낮 북해함대 소속 전자정찰함 진싱호가 다급히 오키나와를 거쳐 일본 남부 해역으로 진출했습니다. 뒤늦게 칼빈스노 동양 감시에 들어간 것입니다. 10월 29일 오전에는 배수량 1만 3천 톤인 대형 구축함 난창호가 전자정찰함 보급함을 대동하고 일본 가고시마 서쪽 바다를 거쳐 서태평양에 진출했습니다. 10월 30일에는 미사일 구축함 탕산호, 미사일 호위함 웨이팡호도 합류했습니다. 중국은 총 3척의 항모를 건조했지만 첫 항모 랴오닝호는 장기 수리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 항모 푸젠호는 아직 시험 항해 단계입니다. 실제 운용되는 건 산둥호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가용한 대형 구축함과 호위함 등을 보내 칼빈스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놀랐는지 중국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도 대거 출동시켰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략 폭격기, 전투기, 조기경보기, 공중급류기 등 48대가 대만 남쪽 해상으로 출격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한 중국 군사 블로거는 11월 3일 포털 사이트 왕위에 올린 글에서 필리핀에 있는 레이건호와 일본 쪽 칼빈스노가 대만을 사이에 두고 남북에서 산둥호를 협공하는 형국이라면서 자칫 산둥호가 포위 섬멸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썼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화들짝 놀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이건호와 칼빈스노 항모는 합쳐서 함재기 숫자가 150대를 넘습니다. 칼빈스노 항모에는 중국이 두려워하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C도 있습니다. 기껏 30대 전후의 제-15 함재기를 보유한 산둥호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스스로도 항모 성능이나 작전 능력 면에서 큰 격차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증원 요청을 보냈던 것인데요. 미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지중해에 포드호와 아이젠하워호 항모전단을 배치했습니다. 이란, 레바논 등이 가세해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동시에 미 본토에 있던 칼빈스노를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보내 레이건호와 2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2개 항모전단이 기본 전투 편제라고 합니다. 한 척이 전투 태세일 때 다른 한 척은 보급, 함재기 정비 등을 하면서 항상 전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중해와 인도 태평양 양쪽에 각각 2개의 항모전단을 배치했다는 건 실전 태세라는 걸 의미합니다. 미군 지휘관들이 자주 언급하는 파이트 투나잇 파이트 터나이트 상시 전투 태세인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팔레스타인 전쟁이 반가울 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까지 2개의 전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만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3개의 전선이 됩니다. 미국이 2개의 전선에 동시에 2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한 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총 11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파파로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국방부 어디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급한 상황과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소홀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 지중해에도 서태평양에도 2개의 항모전단이 배치돼 있다. 조금도 주의력이 분산돼 있지 않다. 이것이 필리핀 근해에서 벌어진 중국 산둥호 굴욕의 전말이며 미국 항모 울렁증이 도진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언론은 2개의 미국 항모전단의 위력에 겁을 먹은 산둥함이 다급히 증언을 요청했다. 며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중국이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왜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의 항공모함은 따라잡지 못하고 이 굴욕을 당하는 것일까요?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중국 항공모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항공모함은 고철이나 마찬가지다. 구소련제 항공모함들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첫 국산 항공모함 산둥호를 내세워 항모 전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구소련제 항공모함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미국의 항모 전력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키 점프대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들은 속도와 양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이륙 중량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다.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능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미 항모처럼 캐터펄트를 사용하면 항공기에 충분한 속도를 줄 수 있어 최대 이륙 중량으로 이륙할 수 있다. 이 캐터펄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 말고는 없다. 미 항모에는 캐터펄트가 있지만 중국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 항모의 함재기인 J-15는 우수하긴 하지만 항공 전자장비나 무장 측면에서 미국의 F-35와 차이가 큽니다. F-18에 이어 미 항모의 주력 함재기로 자리 잡고 있는 F-35C는 지난 10년간 가장 저평가된 항공기이며 항공전 자장비 측면에서 F-22와 비교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고 전투 행동 반경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니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항공모함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며 미국의 항공모함이 둘러싸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최근 대만군은 중국 항공모함에 대한 대용으로 5번째 스텔스 초계함을 진수하면서 중국의 압박에 대응했습니다. 첫 튀장급 스텔스 초계함인 튀장함은 2014년 건조돼 2015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튀장함의 후속함으로 2020년 말 진수된 타장함도 현재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2026년까지 총 11척의 터장급 스텔스 초계함을 진수하도록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번에 진수한 스텔스 초계함은 길이 60.4m, 배수량 685T의 선체로 최대 40노트 74km 속도로 기동할 수 있으며 최대 작전 반경은 1800캐리 3033km에 이릅니다. 또 슝펑 2및 승평 3대함 미사일, 해검 중거리 대공 미사일, 76함포, T-74 기관총, MK-15 팔랑스 근접 무기 시스템 CIWS 등을 탑재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 획기적인 스텔스 초계함 신기술이 공개돼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주멀트급 구축함입니다. 길이가 무려 180m에 달하지만 적 레이더에는 작은 고깃배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함 자체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처럼 전략적인 장점이 많아 중국 등 주요 나라들은 스텔스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과학자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스텔스 패널이 우리 해군 함정 일부에 설치돼 성능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스텔스 패널 방식은 선체 외부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는 방식과 달리 단단한 패널을 붙이는 방식인데 이 패널 속엔 레이더 탐지 신호를 흡수하는 필름 2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에 따르면 이 패널은 광대역에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주요 전력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 기술이 앞으로 무인기나 전투기에 활용될 전망인데요. 페인트처럼 칠하는 게 아니라 붙이기만 하면 되고
광대역에 걸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하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저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패널을 한국 과학자들이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냄에 따라 우리 해군 함정의 성능 역시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등장으로 항공전력 자주 국방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의 기본 무장부터 장기적으로 무인기 전자전 무기체계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 나가는 단계가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항공 무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우리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선진국의 기술 보호 정책이 심화되면서 독자적 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커졌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면 선도적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장거리 공대 지유도탄 2차 사업을 진행하고 2030년대에는 장단거리 공대 공유도탄과 한국형 유도폭탄, GBU 계열, 다목적 초음속 유도탄까지 개발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열린 공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KF-21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독화하기 위해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됐었습니다. KF-21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재작년에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 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따라 서울 상공에서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파괴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아음속 또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대체한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보다 비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탐지하더라도 대응 시간이 극히 짧아 목표를 타격하는 성공률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가 마하 2에서 3임을 감안하면 그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예컨대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 HGV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 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HGV는 탄도미사일 로켓,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 후 항공기에서 발사돼 활공 비행으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반면 HCM은 초기 가속을 위한 부스터와 이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목표를 타격하는 원리로 차이가 있습니다. HGV 체계는 발사 초기 상대방의 탐지가 가능해 대응 기회를 허용할 수 있지만 HCM 체계는 상대적으로 HGV보다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 상대방이 대응할 기회가 최소화돼 기습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HCM의 경우 기술 난이도가 HGV보다 극명하게 높다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HGV가 고고도 상승 후 낙하 단계에서 중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HCM은 엔진의 힘으로만 극초음속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초음 미사일 확보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이 4종류의 HGV를 개발했다는 사실만 봐도 두 방식의 개발적 난이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AGM-183A ARRW는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성공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주요 군사 강대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탄두와 필요한 사거리를 향상시키며 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계 최초로 HCM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선 러시아가 다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17년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는데 우크라이나 일부 전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여러 차례 발사해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기록.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ICBM 탑재 활공체 형태인 HGV 방식의 아방가르드 함정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HMC 방식의 지르콘도 개발했는데요. 스크림 제트 엔진인 지르콘 미사일도 2025년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야센 M급 핵추진 잠수함에 지르콘을 탑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해상과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모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HMC 미사일인 지르콘을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르콘은 30에서 40km 고도에서 최대 속도 마학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1000km 거리에 있는 지상 및 해상 표적 모두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한데 탐지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작년 8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CCTV가 최초로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DF-17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사막의 고속도로 위에 세워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내 주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27을 개발했고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펑 27은 단일 극초음속 활공체 HGV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 무기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한 발 늦은 상황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최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 4종류의 HGV를, 해군은 극초음속 공격용 순항미사일 1종류를, 공군도 HCM 4종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기종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역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상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DD가 HCM 방식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한 상태로 사실 HCM 추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는 이미 2007년 완성됐습니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선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ADD 연구진이 상세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속도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는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늦게 뛰어든 미국도 극초음속 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한국의 국방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재작년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기반 모델인 하이코어 초고속 발사체 시험 모델을 공개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이코어는 ADD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시험 비행체로 목표는 20km급 고도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점화 및 정상 비행이 가능한 마하 5급 초고속 비행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이코어 비행체는 총길이 8.7m, 중량은 2.4톤으로 올해 안흥 시험장에서 비행시험을 수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코어는 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집약됐는데 한국은 2004년 러시아 MPO 마시노스트로에니아사로부터 P-800 야혼트 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던 램젯 기반 기술을 도입하면서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 기술이지만 당시 러시아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DD는 이렇게 입수한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마하 3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야혼트급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마하 5회 이상의 하이코어 개발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이코어 테스트 비행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까지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대형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KF-21의 체계 개발이 끝나는 2026년에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각종 무장들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본격적인 통합 테스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425위성 사업으로
수평선 너머의 목표물 탐지 능력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25사업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탑재 위성 사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첫 정찰 위성 425위성 1호기가 오는 11월 미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총 5기를 전력화하는 425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 군은 ITU에 425위성 1호기의 위성망 국제 등록 통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425위성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탐지해 대응하는 선제 타격체계, 이른바 킬체인의 눈 역할을 담당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KF-21 엔진 개발에 본격화하면서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항공기용 APU까지 국산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APU는 항공기에 보조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항공기 엔진을 켜거나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기내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APU는 일정 고도에 올라서 순항 상태에 도달하면 주엔진의 전기 공급을 맡기고 꺼지는데 이때 최소한의 동력을 기체에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래 전장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KF-21의 핵심이 될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하루빨리 공개됐으면 합니다. 그간 KF-21의 초도 물량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21일 국방부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국방부 예산은 올해보다 4.2% 증가한 59조 244억 원인데 해당 금액에 KF-21 보람회의 첫 양산 사업으로 이 387억 원이 드디어 책정되었는데요. 그간 한국국방연구원 KIDA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을 이유로 들며 초도 물량을 우리 군이 요구한 기존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사업 자체가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운영기간 연장, KF-21 가격 상승, 관련 방산업체 줄도산이라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예고되었는데요. 심지어 일부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폴란드, UAE 등 KF-21 블록 II의 개발 과정에 참여 의사를 내비치던 나라들까지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며 찬물을 부어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초도 물량 40대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로 인해 KF-21의 수출 전망에도 다시금 찬란한 태양이 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내년부터 KF-21의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이 될 대드론 통합체계에 10억 원,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에 15억 원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대드론 통합체계와 레이저 대공 무기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드론 침공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KF-21이 주춤하던 사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재빠르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바로 튀르키예가 자체 개발 중인 전투기 TF-X칸입니다. 방위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상당히 큰 고객이었는데요. 1997년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K9 자주포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도 튀르키예였고 일각에서는 연평도 포격전 이전에 2007년에서 2008년 튀르키예가 쿠르드 반군 근거지에 포격을 가한 걸 K9 계열 자주포 최초의 실전 검증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최초의 훈련기인 KT-1 웅비나 K2 흑표 역시 튀르키예로 수출된 대표적인 대한민국 무기체계입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에 앞서 튀르키예가 KF-21 개발 사업에 지분 투자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방산 협력 상황은 상당히 나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가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저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은 각기 KF-21 보라매와 TF-X칸이라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개발 일정의 시제기 비행 이후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획득한 대한민국이 월등히 앞서 있는 상태인데요. 튀르키예는 아직 시제 1호기의 초도 비행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F-21이 난데없는 양산 논란으로 주춤하는 사이 튀르키예가 세계 전투기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사실 튀르키예 방산이 대한민국을 라이벌 삼아 성장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얘기입니다. 일례로 T-115나 알타이 전차 등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했음에도 자체 개발한 척 세계 방산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예산으로 진행된 자국의 프로젝트였다며 자국산이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튀르키예의 주장이 국제 무대에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카피품은 국제 방산 시장 점유율이 제로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그나마 알타이 전차를 카타르가 100대 도입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조차 튀르키예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무부 등이 아닌 정치권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가 자국의 방산 역량을 뻥튀기 하기 위해 도입 이사를 타진한 것만으로도 수출 성공이라고 과장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리지널 K9 자주포나 K2 흑표가 가격이나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압살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KF-21의 뒤를 쫓고 있는 튀르키예 5세대 전투기 TF-X칸을 동원해 세일즈를 벌이고 있는데요. 튀르키예가 자체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직후입니다. 과거 F-35의 공동개발국으로 미국과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던 튀르키예는 F-35를 주력 전투기로 칸을 보조 전투기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친러시아 성향을 드러내던 튀르키예는 뜬금없이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하려 했고 결국 이게 계기가 되어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후 튀르키예는 본래 보조 전투기로 운영하려던 칸의 설계를 주력 전투기급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자체 개발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튀르키예가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만약 칸이 튀르키예의 예상대로 개발된다면 KF-21에 분명한 위협이 될 것인데요. 5세대 전투기인 칸은 구체적 세부 사항들이 기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질이나 중량 등은 KF-21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는데 무장 탑재량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게다가 튀르키예는 칸 F-110 엔진을 탑재할 것이며 향후 양산 단계에서는 동급 수준의 자국산 터보팬 엔진으로 개량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KF-21의 F-414 엔진보다 밀 출력 F터버너 출력 모두 최대 4,000파운드 이상 출력이 강한 엔진입니다. 엔진 출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튀르키예는 칸의 최대 속력이 KF-21에 버금가는 마하 1.8 수준일 것이라 밝히고 있는데요. 단 이 4.5세대인 KF-21보다 반세대 더 뛰어난 5세대로 개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칸은 AESA 레이더뿐 아니라 유무인 복합 운용 기능 및 스텔스 형상과 같은 5세대 전투기의 주요 특성들을 갖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게 튀르키예 칸이 정상적으로 개발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튀르키예는 2024년 초도 비행을 꿈꾸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제 고작 1년 남았는데 상세한 공개 정보는커녕 측면이나 배면 사진조차 매우 한정적인데요. 칸 전투기는 기본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AESA 레이더, IRST EOTGP 통합 전자전 장비 중 어떤 것도 자체 개발하지 못했는데요. KF-21 전투기가 시제기 공개 한참 전부터 관련 기술을 모두 완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극명한 차이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가 다시 초도 물량 40대로 확정받고 날개를 달았으며 튀르키예의 말도 안 되는 뻥 전투기와는 비교조차 안 되도록